안녕하세요. 김서은입니다. 오늘은 에브리싱 랠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에브리싱 랠리라는 건 그 주식, 달러, 금 같은 여러 가지 자산이 동시에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 있는 그래프가 올 초 이후에 4월 14일까지 자산 가격 변화인데 미국 주식, 나스닥, 일본, 인도 다 올랐고요. 금은 14%가량 올랐고 원유도 18% 올랐고 달러 환율도 올랐죠. 달러 인덱스도 올랐고 원화 약세가 겹치면서 달러 원 환율도 한 8% 올랐어요. KLX 금 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 가격에다가 달러 원 환율까지 같이 반영이 되죠. 그래서 올해 초 이후에 이게 24%나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그다음에 원자재, 그 달러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오르면서 에브리싱 랠리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서도 나오고 많이들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모든 자산이 상승을 하는 이런 랠리 현상이 나타나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고 또 많은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AI의 화랑이다. 이건 누구나 다 알죠. 엔비디아가 날아가고 있고 오픈 AI, 그다음에 챗 GPT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AI가 워낙 좋으니까 그 덕분에 반도체도 좋고 뭣도 좋고 MS도 좋고 그러면서 나스닥이 오른 거고 기술주 비중이 높은 S&P 500도 올랐다. 이렇게 하면 설명이 딱 앞뒤가 맞는데 그런데 인도나 일본은 왜 올랐을까? 약간 애매하죠. 인도나 일본이 AI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다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때문이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이유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주식과 움직임이 다르다라고 알려져 있던 달러 그리고 금, 원유 같은 경우에도 같이 오르고 있어요. 같이 오르면서 얘네들은 도대체 왜 오르는 거냐 하니까 지정학적 불안이 그 이유다. 그래서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시작됐어요. 이미 굉장히 오래됐고 올해 들어서 갑자기 태세가 달라졌는지 제가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러우 전쟁 때문인가 약간 애매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에도 23년 10월 작년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어제 그제 기사에 떴는데 이란하고 이스라엘 또 이슈가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오른다라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시기적으로도 좀 안 맞고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금 매수 때문에 금 가격이 오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중국이나 인도가 금을 매수해온 거는 하루 이틀 일은 아니고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상승이 중국 때문이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고 그리고 그간에도 금 가격이 하락한 시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중국이 금을 매수하지 않았냐? 아니죠.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다른 설명의 한 축은 뭐냐면 각국 중앙은행이 이제 인플레이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올렸었잖아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금리를 인하할 거다. 올해 몇 차례 인하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시중에 돈이 풀릴 거고 그래서 투자 심리에 이제 불을 붙였다.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이것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어떤 자산 가격의 움직임, 상승이든 하락이든 나오면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냐라는 사람들의 궁금증이 당연히 있고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보고서를 쓰고 유튜버든 방송에서도 계속 전문가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조금 이제 끼워 맞추기 하는 게 굉장히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측을 못하니까 예측을 아예 안 하죠. 잘 안 하는데 이런 에브리싱 랠리가 올해 처음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2020년에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2020년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경기 침체를 이제 염려해서 각국 정부에서 동시적으로 엄청나게 금리를 인하했어요. 그러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을 했죠. 2020년 3월부터 약 한 달 동안에 주가가 보통 25에서 30% 정도 훅 빠졌어요. 훅 빠졌다가 정말 놀랍게도 각국의 유동성 공급과 더불어서 2020년 4월부터 증시가 날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2200 정도로 시작했다가 1400대까지 떨어졌었는데 달에 2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여기 티커가 있죠.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가지고 가격을 산출을 한 거고요. 2020년에 상승장에 미국 같은 경우에
S&P 500이 54%, 나스닥이 73% 올랐고 다른 나라도 다 올랐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 98.5%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죠. 그러면서 굉장히 큰 상승장을 보여줬고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갔죠. 동학개미도 생겼고 주식 부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파이어족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우리나라만 오른 건 아니었고 뭐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이 상승했었습니다. 그때 랠리가 2020년에 끝난 게 아니죠. 2021년까지 쭉 지속이 됐어요. 그러면서 약 1년 8개월 동안 미국 S&P 500 같은 경우에는 98%, 나스닥 120% 올랐어요. 그런데 아무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인도도 나스닥 못지않은 상승을 보였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꺾였는데 2021년 여름부터 한국 주가가 훅 내려가기 시작했죠. 부동산도 안 좋아졌고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률이 좀 낮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뭐 이런 나라들만 올랐던 건 아니고 뭐 영국, 독일, 뭐 기타 등등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시작했죠. 에브리싱 랠리가 펼쳐지면서 이 우리나라 주식 보유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 전에 2015년부터 쭉 보시면 한 500만 명 정도에서 스무스하게 늘고 있었어요. 여기 상승률이 보이시죠? 그런데 2020년에 9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전년 대비 48% 상승. 그리고 2021년에 1384만 명. 네, 굉장하죠? 그래서 또 51%가 올라요. 그래서 600명대였던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주식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개인 거래대금도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 전에 보시면 개인 거래대금이 한 1,400조 원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4,300조 원, 그 다음에는 4,900조 원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거래대금이 폭발하죠.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진짜 폭발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에브리싱 랠리가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듣게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주가에는 추세가 있다. 뭐 추세에 편승해라. 추세 역행하지 마라. 추세는 당신의 친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형성이 됐으니까. 이미 가격이 오르는 걸 다 봤기 때문에 이런 말이 더 솔깃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물국필반. 네, 이런 한자 성어가 있는데 사자성어가 있는데 사물의 전개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달도 차면 기운다 뭐 이런 얘기고요.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흥망성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투자 용어로도 물국필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자산배분 투자를 하고 있겠죠. 아무튼 2020년, 21년 상승장에 이제 주식에 뛰어든 많은 사람들이 뭘 겪게 되냐면 에버싱 크래시 2022년에 폭락을 하죠. 뭐 미국 주식 나스닥 할 것 없이 한국 뭐 독일 뭐 여러 국채까지 정말 2022년에 굉장히 큰 하락을 합니다. 이때 하락이 또 인상적인 게 1년 내내 하락해요. 하필 참 신기하게도 2022년 초부터 2022년 연말까지 쫙 하락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죠. 그리고 2021년, 20년에 들어갔던 분들이 많이 손을 놨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들어가면 꼭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처음에 잠깐 들어가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할 때는 굉장히 큰 수익이 났는데 이제 목돈 뭐 몇천만 원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2022년을 딱 맞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됐습니다. 자산 배분 투자자들한테도 2022년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주식 국채가 동반 하락하면서 뭐 지난 3, 40년 동안 이렇게 동시에 빠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산 배분 펀드, ETF 혹은 뭐 저 같은 자산 배분 투자자들한테도 2022년은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면서 피터 린치의 명언이 또 한 번 생각이 났습니다. 주식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하게 치유된다. 네, 그 앞에 수익이 잘 나는 게 너무 당연하다. 나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2022년을 겪으면서 수익 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또 몸에 또 뼈저리게 한번 느낀 한 해였습니다. 에브리싱 크래시 2022년 이후에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주식 보유자가 1,300만 명에서 거의 안 늘어요. 그리고 2023년에는 조금 줄죠. 한 30만 명 정도 줄었어요. 뭐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주식해도 잘 안 되는데, 네, 손실이 나는데 어려운데라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식 계좌를 막 해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물린 종목들이 있잖아요. 물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 원금 회복할 때까지만 기다린다. 예, 이게 손실 회피 편향이잖아요. 그래서 손실 회피 편향 때문에 계좌는 살아 있고 돈도 있어요. 그리고 종목도 가지고 있는데 매도를 안 해. 안 하고 계속 버티다가 2023년에 매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장이 올라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 드디어 플러스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주식 안 한다 이러면서 다 팔고 정리하고 계좌 폐쇄하고 이런 거죠. 신규 유입자는 당연히 별로 없었을 거고, 이 주식 보유자 숫자도 재밌는데 여기 거래 대금도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보시면 1,400조 정도 계속 하다가 2020년, 21년에 4,000조 이상 거래를 하다가 22년에 딱 반토막 납니다. 2,500조. 그리고 나서 2023년에 조금 늘죠. 왜냐하면 2022년에 몸 웅크리고 있다가 2023년에 매도를 하고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앞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에브리싱 랠리 2024년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가자. 이제 먹어야 된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장 더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 뭐냐면 2023년부터 엊그제죠. 2024년 4월까지 보시면 1년 4개월 동안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리싱 랠리가 올해 시작된 게 아니에요. 2023년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 연장선으로 계속 오르고 있어요. 나스닥은 벌써 65% 이상 올랐거든요. 1년 3개월, 4개월 동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뭐 일본도 29%인데 29%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주식 수익률을 검증을 해보면 어느 나라든 비슷하게 10% 안쪽, 뭐 전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1년 3개월 정도에 뭐 이렇게 높은 수익률들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네. 금도 보시면 작년부터 하면 43%나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이 타이밍에서 이제 저는 이런 걸 한번 다시 생각합니다. 물국필반. 그게 달하면 반전한다. 즉 이렇게 계속 오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덩달아 따라 들어갔다가 괜히 또 상투 잡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산 배분은 괜찮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제 계좌를 한번 리뷰를 해보면 제가 처음 계좌 인증을 시작한 2019년 초부터 3년 동안 계좌가 48%나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여기 보시면 코로나 때 한번 빠진 거 말고는 쭉쭉 올랐습니다. 연수익률로 해도 14%, 1년에 14%. 자산 배분 투자의 장기 수익률을 7, 8%, 뭐 9%, 좀 좋으면 10%까지도 볼 수는 있는데 이거 뭐 3년 내내 14% 났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데 역시나 물국필반입니다. 2022년에 쭉 빠지죠. 네, 이게 실제 제 계좌입니다. 마이너스 16%쭉 빠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빠졌을 때도 이게 나가버리는 게 아니라 난 자산 배분에 대해서 이러한 원칙을 갖고 있다.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든 상승하든 리밸런싱으로 대응하고 난 장기 투자로 간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마음을 먹고 있고 제 투자 전략이 명확하게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고 계속 계좌를 오픈을 하면서 나아갔죠. 재밌는 게 2022년 말에 대부분의 전문가들, 정말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경기 침체 곧 온다라고 다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 역전도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었고 인플레이션도 심했고 기준금리 올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2023년 주식시장 안 좋다라는 설명이 대부분이었고 일반 증권사 전망들을 봐도 2023년에는 상저하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반기에 당연히 안 좋다. 왜냐하면 지금 안 좋은 게 계속 간다. 하반기에 반등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자산 배분은 괜찮은데 자산 배분은 2023년 두 자릿수 수익률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그러냐면 이 자산 배분 성과들을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해봤어요.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락이 난 해에는 그 다음 해에는 두 자릿수 수익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근거가 뭐냐면 수익률을 가지고 통계를 냈는데 이게 표준 편차에 들어와요. 표준 편차에 들어오면 전망을 하는 거에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뭐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제가 2022년 말에 영상도 찍었죠.
내년 전망에 대해서 찍었는데 2023년에 그 전망에 거의 근접하게 성과가 나왔어요. 2023년에 이제 제 계좌가 뭐 15%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한 해를 보내게 됐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반기에 굉장히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 0부터 시작해서 여기 한 12까지 갔죠.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자산 배분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은데 좋을 수는 없고 상반기에 굉장히 좋다가 하반기에 오히려 안 좋았죠. 하반기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다. 어쨌거나 자산 배분 같은 경우에 2023년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2024년에 지금 4월 15일까지 성과거든요. 플러스 7.5%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너무 높아요. 너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이 자산 배분에 들어가 있는 제가 운용하고 있는 이런 자산 배분에 들어가 있는 자산들을 보면 주식 많죠, 주식. 뭐 미국도 있고 기타 등등. 신흥국도 있고 주식이 지금 다 좋죠. 그래서 많이 올랐고 그리고 달러도 올랐어요. 달러 비중이 굉장히 크죠. 전체 포트에서 한 절반 정도가 달러거든요. 달러 비중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달러의 상승도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또 하나 금도 많이 가지고 있죠. 한 20%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모델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다 같이 올라버린 거예요. 물론 채권들은 떨어졌죠. 그러면서 굉장히 너무 예상도 잘 안 하지만 예상보다 너무 많은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향후 하반기에 별로 성과가 좀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국 필반이죠. 하반기에는 야, 이거 이 정도의 상승 추세를 가져가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나오면 나오면 다행인데 아닐 수도 있다. 네,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국 필반이라는 말이 여기서도 적용되죠. 자산 배분도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다만 주식이나 다른 자산에 비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작다. 그리고 낙폭이 적죠. 그리고 또 하나 손실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죠. 다른 거에 비해서는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5년, 10년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언더워터 피리어드가. 근데 자산 배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책에서도 항상 그 리뷰를 해드리지만 백테스트 통해서 리뷰해드리지만 짧아요.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가능하고 버티기가 가능하다. 자산 배분 역시도 일극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장치가 있죠. 자산 배분에는 리밸런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밸런싱. 네. 오른 자산을 팔고 비중이 적은 자산을 사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른 거를 팔게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리밸런싱 저도 했고 최근에 이제 리밸런싱 신호들을 좀 보내드렸는데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금 팔고 주식 사는 거예요. 채권이랑. 예. 주식이 올라봐야 금 상승보다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금 비중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특히 환노출금이니까. 그래서 금을 일부 팔고 나머지 자산들을 사면서 원래 목표했던 비중을 맞춰가는 리밸런싱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 물극필반이라는 사상에 부합하죠. 이게 언제 꼬꾸라질지는 모른다. 얼마나 더 갈지도 모른다. 다만 포트 안에서의 비중이 너무 커지면 비중을 줄인다. 그러면서 싼 걸 사는 거예요. 이 싼 걸 사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채권은 안 좋고 계속 떨어지는데 뭐하러 사냐. 혹은 그 반대 경우도 있어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팔아서 주식 채권을 샀는데 아, 주식은 계속 안 좋고 경기 침체 온다는데 주식을 계속 사는 게 맞냐. 뭐 이런 질문도 똑같이 받거든요. 이게 똑같아요. 질문이 항상 어느 시장을 가든 좀 극에 달할 때 사람들의 심리도 덩달아 극에 달합니다. 그러면서 아, 이게 맞나? 라는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의 투자 철학을 확고하고 그리고 전략을 딱 만든 다음에 실천을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거고 항상 도움이 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안해동 할 수도 있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물극필반의 어떤 사상 극에 달하면 반전하는데 반전하는 타이밍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리밸런싱으로 대응한다. 이런 컨셉이 있는 거죠. 자산 배분이라고 해서 항상 좋을 수는 없고 항상 나쁘지도 않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포모를 좀 조심해야 되죠. 네, 남들 다 돈 벌고 있다는데 나만 못 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 초보들이 어려우니까 좀 분산해서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자산 배분은 초보 투자자한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중요한 건 기대 수익률과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 대한 스스로의 고민이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있어야 어떤 투자법이 나한테 잘 맞는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아무튼 지금 굉장히 좋은 시장인데 막연히 한없이 좋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